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가의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이로써 한진가 세 모녀가 모두 검찰과 경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네, 한편 유명 유튜버의 성추행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등 2명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모시고 오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한진가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이제 경찰에 소환이 되게 되는데 한 집안의 세 모녀가 이렇게 차례로 검찰과 경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것도 이제 뭐 폭언, 폭행 그런 이제 혐의 내용이 엇비슷하죠. 그 또 대한항공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세 모녀가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좀 그 개인들의 성정의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가정교육이 뭐 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개인에 대한 문제로 이제 그 파악을 하시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개인적인 성정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벌가의 2세, 3세들가의 또 내지는 우리나라의 그 좀 상류층들 중에 이런 그 뭐 자기 부하 직원이라든가 아니 집에서 뭐 이렇게 그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좀 많았던 거 아니냐, 문화 자체가 뭐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도 접근해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경찰에 출석을 하면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 앞서 2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토라인에서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뭐 조현아 전 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뭐 항로 변경이라든가 뭐 아주 중대한 범죄 혐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쪽지를 적어 와서 읽었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이후에 이제 동생인 조현민 전무도 와서 뭐 엇비슷한 상황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저는 이 이명희 이사장의 경우에는 어머니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 좀 더 긴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또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좀 일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는 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반이 기대하는 그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훅 들어가기에는 좀 위치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한 집안의 또 어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좀 기대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훅 들어갈지. 역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경찰은 현재 그 이명희 이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 10명 이상을 좀 확보를 했거든요. 이 정도 피해자 진술이 확보됐다면 사건에 관건이 되고 있는 이 상습 폭행 여부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좀 많이들 아시지만 이제 그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나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수사를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지만은 이제 이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경찰 주장에 의하면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녹음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도 있죠. 화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상습성이라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자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느냐. 폭행을 반복해 왔고 이런 이제 폭행의 상습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은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횟수가 잦았는지 또 폭행의 유형이 어떻게 반복됐는지 그다음에 폭행에 이르기까지의 뭐 동기라든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재반 사정을 참고해서 상습성을 따지게 됩니다. 이 상습성을 따져서 인정이 될 경우에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습성을 따질 때도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폭행의 경우에는 5년이거든요,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지금 2018년 뭐 한 6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2013년 6월 이후 사건부터 이제 가능한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단순 폭행의 경우가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여기에 2분의 1 가중을 합니다. 상습 폭행에. 가중이요? 그러면 3년 이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750만 원 벌금 이하. 근데 이것이 글쎄 아마 기소를 할 때 관세법 위반까지도 같이 기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법정형이. 지금 그 관세 포털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그동안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굉장히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근데 5번 끝에 드디어 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혐의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아직 내용물이 확인되진 않았지만요. 이번에는 이제 그 대한항공의 그 회사에서 일산에 있는 회사에서 2.5톤 분량의 뜯어지지 않은 막 상자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지금 밀수품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발견이 돼서 지금 관세청에서 압수를 했습니다. 근데 관세청이 5차례나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뭐 비밀의 방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발표를 해서 왜 이렇게 의지가 강하냐. 예. 일각에서는 이제 관세청이 이 정도 아주 그러니까 대한항공 일가가 조씨 일가가 너무나 그 긴 시간 동안에 내부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긴 시간 동안 저렇게 이제 해외 지점이라든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거의 자가용 쓰듯이 썼다는 네.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통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관세청의 어떤 일부 사람들과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의식한 그런 그 지금 조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법 위반 그 뭐 밀수죠 일종의 이 위반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구입이 된 거고 신고는 했는지 이런 거를 따지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뭐 밝혀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역형 정도는 살아야 되는 그 정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관세청장의 고발이 있고 그 이후에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5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좀 이례적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거죠. 처음에 갔는데 별로 생각했던 것보다 없다든가. 그러면 또 뭐 그래서 대한항공 본사도 갔다가 뭐 아니면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 아마 제보가 들어오는 그 대상 기관들을 다 장소들을 압수수색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톤 분량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고가의 밀수품은 나오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는 뭐 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뭐 생활용품을 시시때때로 해외 지점에서 받아 썼다 뭐 이런 정황에 부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주제를 넘어가 볼게요. 유명 유튜버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오늘 오전에 스튜디오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계약 관계였다면서 이제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 입증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상적인 계약 관계, 뭐 계약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안에 이런 외설적인 내용으로 촬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사전에 이미 동의가 된 내용인지 그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게 계약서 내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구두로 뭐 합의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피의자보다 그러니까 피고소인보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피팅 모델인 줄 알고 갔는데 스튜디오 안에 가봤더니 갑자기 내주는 옷이 속옷이고 원하는 포즈나 뭐 이런 분위기들이 다 외설적인 사진들을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는 뭐 그 현관문에 이렇게 자물쇠도 채워져 있고 뭐 남자들이 담배를 피면서 한 20명이 되는 남자들이 계속 욕설을 하고 하는 분위기에서 강압적으로 촬영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포즈를 욕을 하면서 성추행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면 저는 아무리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애초에 말했던 계약 내용이 아닌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의 그런 내용의 촬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동의가 그 피해자가 원했던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던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법 위반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음란물에 가까운 영상을 촬영한 것 자체가 또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계약이 만약 이루어졌다 해도? 우리가 이제 뭐 에로 예.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성폭법으로 처벌은 못 해요. 동의한 촬영의 경우에. 동의를 하면? 예, 하지만 아무리 동의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유포까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성폭법으로도 성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리 목적으로 그렇게 인터넷 같은 곳에 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범죄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게 유튜버가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이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희한한 그 어떻게 좀 예. 대별되는 그 현상인데 우리가 홍대에서 그 남성 누드 모델의 그 사진이 유출됐을 때 뭐 2차 피해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소문이 나서 뭐 그 사진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든가 그런 현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유독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가 돼서 소문이 나면 외려 그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2차 피해가 가속화되는 그것 때문에 또 고소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2차 피해 양상이 단순히 그 사진을 보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댓글들에 보면 그런 사진, 그러니까 이 지금 유명 유튜버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촬영인데 설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소장용이지 유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계약 관계를 위반을 해서 유포를 한 경우에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뭐 그런 사진을 찍으려고 동의한 여자들이면 뭐 이러면서 인신공격적인 댓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델들이 그런 그 사진 촬영에 응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유포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네들의 그런 다운로드를 받는데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성폭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그 성피해자, 그러니까 나는 동의한 촬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혀진 상황에 그 사진을 전송받거나 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소정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처벌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됐으면 어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동 포르노의 경우에는 소장 자체로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의 영상을 소장하는 것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진을 올린 사람도 있고요. 그걸 유포한 사람도 있고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현행법에서는 이 세 사람이 다 처벌을 받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처벌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영리 목적으로 올린 사람,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인들 간에 달라 그래서 건넨 사람도 성폭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다가 그런 이제 인신모욕적인 그런 댓글을 단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그 문제의 성추행 스튜디오로 오인을 받았던 어떤 스튜디오가 수지 씨한테, 배우 겸 가수 수지 씨한테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이건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명 유튜브의 그런 이제 피해 사실 고백이 있고 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 뭐 모집책이라든가 사진 촬영한 사람들 좀 엄벌어 쳐야달라라는 이제 국민 청원이 올라왔죠, 글이. 그러니까 그 가수 수지 씨가 자기도 이제 추천을 올린 거를 뭐 SNS에 이제 올리면서 워낙 그 팔로워가 많으니까 수지 씨 덕에 그게 14만 명이 아마 추천이 된 것 같아요. 단시간 동안에. 그랬는데 그 애초에 게재한 그 글 안에 있던 그 스튜디오는 범죄 당시에 관련 그 스튜디오가 아닌 거예요. 다른 분이 인수를 받은 거라서 그 뭐 음란 영상을 찍었던 사진을 찍었던 그 스튜디오가 아닌데 그 이제 상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다. 그 스튜디오 측에서는. 그래서 수지 씨에 대해서는 공인이면 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그런 걸 추천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한 그 근거가. 하지만 이게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되려면 사실 과실범은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수지 씨가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뭐 사실 내용을 막 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추천을 눌러야 할 주의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여러 가지 좀 법리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거, 뭐 민사적 책임을 묻는 거에는 저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수지 씨는 공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오인한 것을 안 이후에 이제 사과까지 한 상황이고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법적인 조치는 그러면 취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다만 이런 그 보도로 인해서 그 상호를 가진 스튜디오가 무관한 곳이라는 것은 알려지게 됐어요. 뭐 좀 반사 이익으로.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이다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주제를 바꿔서요. 지금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해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기소된 의료진들이요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 민사 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마 뭐 한 1년 이상 갈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것은 그 수액 지질 영양제라고 하는 스모프리피드가
이게 이제 그 한 병을 나눠서 신생아들에게 네. 주사를 놨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이 균이 시트로박터 프루딩균인데 그 균에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이 된 사망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이제 기소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료진들 쪽에서는 그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한 주사제 한 병을 나눠서 수액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임상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주사제를 분배해서 주사를 놔왔었고, 그래서 이 그 시트로박터 프루딩균이 감염된 그 경로가 예. 주사제 자체냐 아니면은 의료진들의 과실 때문이냐, 그것을 밝혀내는 게 포인트인데 쟁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보통 판사가 이걸 알기도 어려운 예. 거고, 그래서 그 의료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아서 재판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감정 기간 선정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로 좀 지난한 시간이 지나야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미 이뤄진 조사 말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돼서 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결과, 그것이 이제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인 거죠. 이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서 변호인들 측에서는 이제 외국의 유수 기관에 이런 그 질병관리본부의 결과가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감정을 할 겁니다. 그 감정 신청을 할 거고, 감정 회신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요.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중대한 재판이 이게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5년 이하 금고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단독 판사가 저 사건을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검찰도 그렇고 일부 변호인들도 집중 그 심리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합의부, 그러니까 3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합의부로 좀 재배당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재판부 변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쟁점 사항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